남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낯선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오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유일한 유족인 것처럼.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믿어온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사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장례식장에는 국화꽃 향이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흰 국화들이 영정사진 주위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남편 고영수의 얼굴이 반듯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정 옆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는데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들 재호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딸 지영은 조문객들에게 음료를 권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조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오래된 친척들이 차례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순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35년간 구청에서 한눈 팔지 않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정해진 코스로 산책을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재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성실함이 순자에게는 믿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조금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빈소 입구로 낯선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검은 외투를 걸친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친척 중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남편 쪽으로 먼 친척이 많았고 순자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을 마친 여자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곧 참지 못하겠다는 듯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나야. 여자의 입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순자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라니 남편에게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어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유일한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조문객들도 그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들 재호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야, 저 사람 누구니? 혹시 아버지 쪽 친척이니? 재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아버지 직장분인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라면 저렇게까지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빠라는 호칭은 직장 동료가 쓸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운 후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순자 앞에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외투 자락이 펄럭이며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남편 앞에서 울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내인 자신보다 더 슬프게 우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다시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순자는 문득 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모두 치르고 집에 돌아온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앉아있던 안락의자가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보던 텔레비전 리모컨이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저 의자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이 부엌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아들 재호는 아버지 방에서 유품을 대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순자 옆에 앉아 국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사흘 내내 거의 못 드셨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장례식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빈소 구석에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두고 간 것 같아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흰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힌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께. 첫 줄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이라니 누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영수 씨를 30년 동안 만나왔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들이 뒤섞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읽은 것이었습니다. 3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수 씨는 점심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마음을 주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준혁이고 올해 29살입니다. 영수 씨는 준혁이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준혁이가 아플 때면 병원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 아들이 있다니, 그것도 29살이라니, 30년 동안 몰래 만나왔다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억지로 읽었습니다. 영수 씨는 언젠가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피해자이지만 사모님도 피해자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영수 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서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맨 아래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움켜쥔 채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그중 30년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때 재호가 9살, 지영이가 6살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많다고 했던 때였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바쁠 수도 있다고, 승진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편지예요? 어머니. 딸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막 치른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옛날 지인이 보낸 편지야. 순자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간 남편이 누웠던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1000번 만번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던 그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30년 연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보다 더 슬프게 울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40년간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순자는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여전히 편지 내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편지의 문장들만 맴돌았습니다. 30년 아들, 매달 생활비. 그 단어들이 순자의 잠을 빼앗고 식욕을 앗아갔습니다. 아들 재호와 딸 지영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씩 휴가를 냈던 터라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당분간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익숙한 집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서재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역사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수첩들과 영수증 묶음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정 메모와 전화번호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 낡은 갈색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수첩들과 달리 테두리가 달아 있었고 오랜 세월 손을 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그 수첩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였습니다. 순자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1995년 4월 20일, 1995년 5월 8일. 날짜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생일, 돌잔치, 병원. 순자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들을 훑었습니다. 19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습니다. 돌잔치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의 돌잔치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 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집에서 저녁을 차리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첩을 넘길수록 비슷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짜와 함께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중요한 날에 모두 함께했던 것입니다. 순자네 아이들 입학식에는 바쁘다며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의 아이 행사에는 빠짐없이 간 것입니다. 순자는 수첩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쪽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양복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상장, 은퇴 기념품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맨 아래 상자를 열었을 때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상자 안에 통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알고 있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지만 순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한 권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15일에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꾸준히 빠져나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90년대에는 30만 원, 2000년대에는 50만 원, 최근에는 70만 원씩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수억 원은 될 것입니다. 남편의 월급에서 순자가 아껴 쓰고 절약한 살림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펼쳤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품에 안긴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순자는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도 재호와 지영을 낳았을 때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옆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의 출산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진 통장들과 수첩,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40년간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순자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주말에 갑자기 나간다던 날들,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때마다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심하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면 무너질 것 같아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순자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첩과 통장과 사진이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30년간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두 여자를 만났고 두 가정의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그 여자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30년간 드나들었던 곳, 또 다른 아들이 자란 곳. 순자는 그 주소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두워지는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남편의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것이 새벽 4시쯤이었는데 2시간 만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지만 오늘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여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주소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어느 동네였습니다. 순자가 사는 곳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30년간 이 거리를 오갔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따지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순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고만 생각했습니다.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려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빌라들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4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에는 이끼가 껴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의 건물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이 건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과장까지 지낸 남편이 이렇게 낡은 빌라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니. 순자는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우편함에서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302호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현관 매트는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가꾸며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남편의 30년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순자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지만 금세 체념한 듯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첩에서 본 사진 속 젊은 여자가 30년 세월을 거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순자네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사진들에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청년이 된 아들과 나란히 선 사진. 순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들이 액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찍은 사진에서는 보기 힘든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고 여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로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영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지만 액자가 달랐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여자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낮 시간의 평범한 동네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김미영이에요. 편지에 쓴 대로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요? 순자의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며칠간 가슴속에 맴돌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유부남이었을까요? 왜 하필 순자의 남편이었을까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사모님, 30년 전에 저는 32살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처음 왔을 때, 점심을 드시러 왔을 때, 그냥 손님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자꾸 오셨어요. 매일 오셨어요. 말을 걸어 오셨어요. 힘들지 않으냐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여자와 친절한 유부남. 드라마에서 수없이 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라는 것이 달랐습니다. 영수 씨가 결혼했다고 말했을 때 저도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여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마찬가지로 순자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 말 믿었어요? 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믿었죠. 바보같이 믿었어요. 아이들 크면, 은퇴하면, 자리 잡으면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이 그렇게 갔어요. 언젠가는 끝내 안 왔어요. 순자는 더 물을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도 속은 것입니다. 남편은 두 여자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쪽에게는 모르게, 한쪽에게는 기다리게 하면서 순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순자가 40년간 함께 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2잔 가져왔습니다. 순자 앞에 한 잔을 놓고 자신도 한 잔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만난 건 1994년 가을이었어요. 영수 씨가 구청 근처 식당에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었고요. 순자는 1994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재호가 8살, 지영이가 5살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구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바쁘다고 했었습니다. 영수 씨는 과묵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어요. 근데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한테 밥은 먹었냐고, 힘들지 않으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기를 읽는 것처럼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3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28배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향은 전라도 작은 시골이에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서울에서 식당 일,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32까지 혼자 살았어요.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순자는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로 고단한 인생이 읽혔습니다. 이 여자도 순자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영수 씨가 결혼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수 씨가 자꾸 찾아왔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끊었어야 했어요.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30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34살이었어요. 낳지 말까도 생각했어요. 유부남 아이를 낳아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근데 영수 씨가 낳으라고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언젠가 정리하고 함께 살자고 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자와 결혼해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준혁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영수 씨는 자주 오지 못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래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준혁이 학교 갈 때도 아플 때도 와줬어요. 아버지 노릇은 하려고 했어요. 미영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자랐어요. 제가 숨길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아이가 커가면서 왜 아빠가 같이 안 사느냐고 물으니까요. 준혁이는 그거 알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놀림도 받았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29살이 된 남편의 또 다른 아들.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아이, 남들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 준혁이가 중학생 때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 버린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버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니까요. 어중간한 거였어요. 30년 내내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은 여자인데 미워해야 할 여자인데 지금 순자는 미움보다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사모님 이야기도 가끔 했어요. 미영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고생 많이 시켰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떠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게 영수 씨 핑계였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처 주기 싫어서 떠나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30년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이중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은퇴하면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다 크면 그때 말하겠다고. 저는 기다렸어요. 바보같이 기다렸어요. 영수 씨가 은퇴하고 나서도 5년을 더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말 없이 저한테도 사모님한테도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어중간하게 남겨둔 채 떠나버린 사람. 성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를 미워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이 여자가 없었다면 남편은 순자만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요? 미워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언젠가 온다는 말, 그 말에 30년을 속은 거잖아요. 나는 모르고 속았고 당신은 알면서 속은 거예요. 둘 다 바보인 거지. 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한 두 여자. 원수가 되어야 할 사이인데 이상하게 저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볼게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영도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순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 산소에 가보고 싶대요.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했거든요.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미영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보고 싶다는 아들.
순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집을 나선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하면 괜찮다고, 밥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입맛이 없어 죽만 조금씩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미영의 얼굴이, 벽에 걸려 있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 산소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는 말. 순자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택배도 시킨 게 없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마선, 눈매, 코의 모양까지 30년 전 결혼할 때 보았던 남편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준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아들, 남편의 또 다른 아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남자는 키가 컸습니다. 남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검은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자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준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지는 방식, 말할 때 입술을 다무는 모양까지. 어머니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찾아뵈도 되냐고 여쭤보지도 않고 와서 죄송합니다.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들여보내야 할지, 돌려보내야 할지.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빈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한 번만 가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딱 한 번만이라도. 순자는 준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태어난 것이 죄일까요? 유부남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 아이 잘못일까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네, 들어오라고 했어요. 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순자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모습이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편히 앉지 못하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안락의자였습니다. 준혁이 들고 온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과일입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과였습니다. 이 아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준혁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볼수록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재호와도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29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순자의 질문에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느냐고, 왜 나를 숨기느냐고. 친구들 아버지는 학교에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오느냐고 어머니한테 울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애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거. 그때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왜 저를 이런 상황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순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근데 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저한테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학비 보내주시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시고 저한테 아버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전한 아버지가 아니었을 뿐. 준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29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도 미영도 그리고 이 아이도.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소는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줄 수는 없어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혼자 가는 건 막지 않을게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미워하면서도 그리운,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 산소 주소를 적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문 앞에서 준혁이 다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죄송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가요. 인사는 됐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준혁이 두고 간 사과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안락의자가 그 불빛 아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미영, 손편지의 충격, 수첩과 통장에서 발견한 흔적들, 미영의 집에서 나눈 대화, 가리고 오늘 찾아온 준혁.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재호와 지영이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슬프게 운 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30년간 다른 여자를 만났고 이복 동생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아이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지금 순자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아이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고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요? 제사 때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안락의자로 다가갔습니다. 의자 팔걸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저녁마다 여기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가끔 졸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수천 번도 더 보았습니다.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순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자는 안락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에는 40년간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자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은 모든 비밀을 아는 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함께 웃고 기뻐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거짓이었을까요? 남편은 그때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서 고생했던 시절, 남편이 아파서 걱정했던 날들, 시부모를 모시며 힘겨웠던 세월. 그때 순자는 남편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 학교 행사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허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30년간의 거짓말을, 배신을, 이중생활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워해야 할까요? 죽은 남편을 원망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떠났고 미움의 화살은 순자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하루, 진실을 알게 된 후의 하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적어도 지금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대로 좋은 아버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순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일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40년간 하지 못했던 말, 이제야 할 수 있는 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남편 산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49제가 일주일 후였지만 그 전에 혼자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순자는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안고 진실의 무게를 안고 순자는 문을 닫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49제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가고 점점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묘소 옆에 나란히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순자도 그 옆에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적어도 보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올랐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잔디가 깔린 봉분 앞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고영수지며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석 옆에는 장례 때 놓아둔 조화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순자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간단한 재물이었습니다. 사과 몇 개, 배 몇 개, 약과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 순자는 재물을 차리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이었습니다. 순자와 남편 단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오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수없이 불렀던 호칭이었는데 오늘따라 그 두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왔어요. 혼자 왔어요. 바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돌로 된 비석이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할 말이 많아요. 그동안 못했던 말.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 만났어요. 준혁이도 만났어요. 다 알아요. 당신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 말로 내뱉으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두 곳을 오갔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 비밀 안고 살았어요? 차라리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다 외우고, 당신 양말 빨아주고, 당신 건강 챙기느라 내 건강도 못 챙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한테 가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당신이 미워야 하는데 믿기만 하지가 않아요. 40년이라는 게 그래요. 미워하려고 해도 추억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 좋았던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용서 못해요.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이게 내 본심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근데 미워하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 원망하면서 늙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기 싫어요. 순자는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영이 장례식장에 두고 간 손편지였습니다. 며칠 밤을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여기 놓고 갈게요. 당신이 정리 못한 거 나도 정리 못하겠어요. 당신 곁에 두고 가요. 순자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돌로 눌러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산소 위치 알려줬어요. 그 애도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잘못은 아니니까 막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 재호, 지영이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아이들은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게 해줄게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68년 살면서 남편 위해, 아이들 위해, 시부모님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해졌습니다. 눈물은 멈춰 있었습니다. 잘 가요, 여보. 저승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에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산이.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박순자 그 자체로 살겠다는 것. 버스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68세,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